정치는 팀킴. 야, 이 오디오를 쓸 때는 진짜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쓰냐 이거. 이거 이 목소리 저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그죠? 이제 익숙한 목소리여서 그러니까. 좋네요. 네. 네. 저희들은 그냥 그 은지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렇게 한번 바꿔. 영광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네요.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시 그러니까 새롭게 선보인 정치는 팀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어도 어떻게 하실만 하셨습니까? 반응이 꽤 많이 와가지고요. 오, 네. 그랬어요? 잘 들었다고? 네네. 오. 예, 저도 뭐 이렇게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오, 예. 그래요? 예. 자, 그 반응을 모아서 의무감을 가지시고 좀 더 알찬 내용 꾸며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한번 시동을 걸어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측근 정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측근 정치.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 그죠? 측근 정치가 갑자기 옛날에 십상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십상시라고 하면 사실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저는 이야기긴 그 얘기하는 게 하죠. 아니야. 네. 삼국지에 나오는 그때 얘기하는 거 삼국지. 그때가 이제 과거의 그 원조 이야기에서 십상시. 시작된 거죠. 네. 그죠? 원조 십상. 예.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죠. 정말 네, 오래전부터 정말 옆에서 누군가 권력자 옆에서 뭔가 하는 사람도 있었던. 근데 아무튼 지금 이 타이밍에 측근 정치를 꺼내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지 기자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왜 꺼냈어요, 이 이야기를?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롭게 인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대통령 당선자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그러한 인사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정 5년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윤핵관. 그렇죠. 예. 사실 아주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언론사 기사에 보면 땡땡 쪽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그렇죠. 기사는 아주 관행적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어서 그때 굉장히 이핵관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청와대 관계자, 고위 그렇죠. 관계자, 예.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대충 정해지는 직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당대표, 당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이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대변인의 직책은 그대로지만 어떤 대하는 그 어떤 직위의 느낌이 좀 낮아진 건 당내 있는데요. 위상이 좀 예, 약간 그렇죠. 있었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들이 확실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도 전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아예 윤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유명사 비슷하게. 예, 그렇죠. 그 윤석열 캠프의 어떤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어제 또 이제 그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도 있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게 좀 스며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이제 후보자도 후보자인데요. 제가 조금 먼저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당선자가 나와가지고는 어제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대변인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소개를 하고 당선자가 직접 후보자들을 인사시키는 자리였는데 그 전부터 누가 인선됐는지가 속보로 막 뜨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미 다 나왔어. 예, 근데 그 속보를 알려준 사람이 아마 윤핵관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오기 전부터 핵관이 이제 이 정보를 주는 행태 자체가 일종의 측근 정치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예, 왜냐하면 앞서서도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3월 11일 정도에 이제 인수위에 인수위 위원들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윤핵관이 이제 미리 이제 정보를 주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대변인이 발표하기 전에 윤핵관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장면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뭐 이렇게 먼저 그렇게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 자체도 내가 얼마나 핵심 관계자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측근이라고 이제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넓히느냐의 문제인데. 측근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준을 좀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기도 한데 지금 뭐 장관 후보자도 뭐 개인적 인연이 뭐 다 있다. 뭐 누구는 초등학교 오고 뭐 종창이고 뭐 누구는 또 어떻고 그다음에 뭐 캠프 그럴 때 또 다 검사 출신이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갈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코드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그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비서잖아요.
내각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각의 비서죠. 동시에 또 내각의 리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코드가 통해야 되는 건 당연히 사실 어쩌면 필요한 거잖아요. 손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코드가 통하는 그러니까 고상한용어로 쓰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쓰는 거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만권 박사님. 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통치하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꾸려갈 만한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굳이 내 측근이 아니라고 해서 공유하지 못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측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에게도 사실은 자기들의 통치 철학을 어떤 공유시켜야 되듯이 자기와 같이 능력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꾸려갈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능력과 제도적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그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시키고 같이 가면 될 일이지 그것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측근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국정 철학의 공유보다는 나한테 좀 더 충성할 사람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의 뒤통수를 좀 덜 칠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측근 정치의 역사를 보면 정치의 역사는 항상 측근이 뒤통수를 쳐왔던 역사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우리 김은지 기자에게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에 언중유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같은 기자로서 윤핵관 내지 측근 중에 측근을 가르는 기준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게 아크로비스타에 초청받아서 김치찌개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측근이 아니네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잖아. 그런 보도 많이 보셨죠? 네, 있죠.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얼마나 가깝냐가 아크로비스타에 초청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제 그것이 측근 정치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철학과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깝고 편하게 쓸 수 있느냐라는 게 권력자한테 등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지난 5년, 10년 15년 전에 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측근의 역사를 좀 말씀 좀 역사를 한번 좀 쭉 훑어주세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서양에서는요, 이게 중세수지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건데요. 이게 그 저희들이 측근 정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족벌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네포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교황이 자신들의 사생아를 자기의 조카라고 부르면서 자기 조카로 변신시킨 거죠. 그래서 네포스라고 부르는 조카로 변신을 시켜서 이제 자기의 필요한데 조직에 갖다 놓고 썼던 거죠. 그건 주로 막장 드라마 스토리 아닌가? 네, 뭐 측근을 뛰어넘는 혈연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완전 혈연 정치죠.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워낙 교황들이 사생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생아들을 이제 자기의 주변에 놓고 자기가 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카 편애주의죠. 말 그대로 하면 조카 편애주의인데 조카라고 불리는 사람들, 조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편애하는 주의. 그거네요. 내가 네 애비다. 이걸. 내가 네 애비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국왕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내시라는 기구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환관을 뜻하는 조선 시대와는 달리 그런 내시가 아니었어요. 이게 고려의 내시는 양반 자제들 과거에 합격한 뭐 신진 기회들로 충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내시 기구에 별도로 편입이 되어서 왕에게 정책을 조언하고 왕에게 정책 결정에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는데 너무 왕들이 여기에 의지하면서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측근들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이 측근 정치는 원간섭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원간섭기에는 고려의 국왕들이 아예 출생 자체를 원에서 한 경우가 많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그것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국왕으로 임명받아서 고려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 정치 기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시종들 그리고 신료들이 다 측근이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메카닉 대충 이제 그림 그려지는 게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고려 시대의 국왕이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정치의 아웃사이더. 그래서 정치의 아웃사이더라 자기가 정치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려로 돌아왔을 때.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에서 찾기 시작했던 게 측근 정치의 아주 이제 그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당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뭐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아웃사이더라서 기반이 없었죠. 이제 실제로 그렇죠. 기반이 전혀 없어서 자기가 들어왔던 기반들이 자기의 뭐 자식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자기 주변에 몇몇이 있었던 그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군단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트럼프 시대 때가 얼마나 미국의 정치가 몰락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 측근 정치 폐해 자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측근 정치하고 아웃사이더라는 개념을 연결을 시키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검찰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동떨어지게 갑자기 온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원나라에서 자기와 정치적인 생각과 사고를 공유했던 사람들의 측근 기용이라는 지점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김만권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특히 여의도에 와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검찰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만 보더라도 이게 좀 측근 정치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들 좀 근거 있게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과 불신 사이인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어떤 기존 정치 질서, 정치 문법,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불신. 그것이 근데 문제는 어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또한 어떤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기대는 성향은 더 반대 현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측근 정치를 부른다 이런 이야기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메커니즘은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검찰 내부에서 검찰에 뭐 서로 검찰들이 자기의 조직을 뭐 한 몸처럼 여기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결속이 강한 집단 내에서도 누구 사단 뭐 이런 말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뭐 주변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챙기는 유형으로도 상당히 유명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해왔던 행적을 보면 사실은 과거와 미래가 단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검찰에 의존적이고 거기서도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되게 의존적일 수 있고 그 아는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그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측근이면서도 고언을 할 수가 있고 측근이면서 감언이 설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오히려 쓴소리를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점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직은 보질 못했던 거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YS나 DJ 때 상도동 동교동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측근 정책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일종의 자기와 정치를 계속 해왔던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거부하지 않고요. 그건 이른바 일종의 정치적 결사잖아요. 그건 일종의 정치적 결사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철저하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맺어진 관계인지 아니면 정치 세계에서의 정치적 어떤 철학을 공유하면서 맺어진 관계인지는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YS나 DJ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뭐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과정을 같이 거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과정을 같이 거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철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경험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뭐 YS니 DJ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리더는 그 집단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정치적 능력이 분명히 존재.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윤 당선자가 지금 현재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 역량이 있을 때는 의존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역량이 없을 때는 자꾸 기대고 그 말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더 그 집단이 권력을 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측근 정치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잘 딱 달라붙지만 견제해야 되는 단어가 전횡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측근 정치가 보통 이제 비판받는 지점들이 전횡이라고 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측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조언을 하시면서 본인 책에도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이제 보통 여의도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아직 뭐 사실 지형지물조차도 낯설고 문화가 잘 모르고 이게 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관계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낯선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후보자는 일정만 수행하게 되고 네. 나머지 캠프를 꾸리거나 기타 등등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은 측근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측근이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측근이 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측근은 되도록 쓰지 말고 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라 이런 조언을 해준 바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윤석열 당선자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정치 역사에서 뭐 최근의 일이기도 하지만 측근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문고리 권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최고 권력자까지 다가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그 비유를 그랬던 전실이 있고 그 전실에 문고리 권력이 버티고 서 있어서 한편으로는 보고를 왜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판단을 왜곡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문고리 권력이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모시는 그 뭐 최고 권력자에게 헌신을 다한다라면 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등식 아닙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도덕 교과서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야단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권력에 있으면 권력자에게 뭔가 충성했을 때 대가를 바라는 순간 전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뭔가를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일정의 그 부분적인 조직에게 자신을 충성한다는 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바는 일종의 공공선들인데 그 공공선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권력의 전행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권력자에 충성하고 권력자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순간부터 전행은 출발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깝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런 사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게 뭔가 충성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성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지금 너무 윤석열 당선인만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모아서 한번 좀 제가 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역대 정부치고 언론 보도로 보면 측근 내지 실세라는 단어가 안 나온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측근이기 때문에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어느 정부에서나 측근 정치는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쿠에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비서로서 역할이 아니라 뭐 장관으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모두 매도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측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마쿠에서 말씀처럼 문고리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것들의 불투명성 그리고 비판할 수 없음, 감시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김은희 기자가 저는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을 놓고 보면 윤핵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두 가지가 저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개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행사한다는 점. 사선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 자체도 뒤에 숨어서 익명해서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하면서 뒤에서 공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익명으로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 관행처럼 이루어지지만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약간 농담 비슷하게 윤핵관이라고 하면 누군지 알 정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핵심 관계자라고 써주는 게 맞냐라는 좀 의문이 계속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파되거나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번에 우리가 사례를 봐도 뭐 장제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우리가 핵심 관계자라고 찍혀서 사실은 뒤로 물러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전히 비선 실세로 사실은 비선 실세로 간 거죠. 단일화의 막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뒤로 물러났을 뿐이지 뒤에서는 실세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그 특히 비선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특히 권력의 장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적 장의 뒷면에서 만들어질 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을 때 문고리 권력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권력에 접근하는 걸 사실은 차단시킴으로 자기의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내 장막이 쳐져버리는. 예, 인내 장막이 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권력에 접근하는 통로들이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좁혀진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측근 정치, 측근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가 볼 때 핵심인데 조금 전에 비선 실세. 그렇죠. 비선 실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하나.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에서 견제할 수 없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하나. 왜? 공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권한은 이것인데 지금 당신이 권한을 행사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 당신의 권한 밖에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안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찌 본다면 어떤 투명하고 그다음에 책임 정치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정말로 이거는 암적인 요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것에 딱 달라붙는 사례가 사실 비선 실세랑 단어랑 가장 붙어 나오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결국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끝으로 가버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까지 이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는 측근이 복수이고 여러 명이고 그 여러 명이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전문성이나 관심사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견제와 균형, 측근 그룹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게 작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면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만약에 쏠려버렸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도 이제 좀 우려스러운데요. 제가 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김은지 기자님한테 털어 놓았을 때 저는 윤 당선자가 일종의 검사 복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검사 복음주의 검찰 복음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을 때 그 조직은 저는 명백하게 검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을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처럼 여기고 있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천명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검찰총장 임명부터 반대했던 그런 느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공공선보다 자기 조직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그런 조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마치 세상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찰개혁 뭐 우리가 내놓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예산 편성권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권력과 돈을 같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과 돈이 가치가 결합하는 순간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돼요. 실제로 미국의 의회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 속에서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재정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조차도 통제하지 않겠다. 그것을 갖다가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조직도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견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공약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돈과 결합시켜준 권력 이게 통제가 될까? 사실상 통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과 만약에 우리 당선자에 있는 그 당선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결합하게 된다면 저는 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뭐 좋게 말하면 빚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26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에 박힌 어떤 사고방식과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그 검찰에서 어떻게 했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앞전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인 김호수 검찰총장한테는 그 누구도 사단이 있단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만 이제 그 당시에 사단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본인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1, 2, 3차장들을 다 대검 간부로 승진시킬 정도로 당시 검찰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이런 좀 근거 있는 우려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본인이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누가 비선 실세고 누가 측근이다라는 것은 다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비선 실세한테 줄 서는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부패가 싹트고 그다음에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순환이 이제 끊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끊을 수 있느냐. 참 이게 근데 권력의 생리라고 하는 게 그거 어떤 뭐 특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속성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비유적으로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고. 결국은 권력에 대한 도전적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싹을 잘라버리면서 안정적으로 권력 행사의 기반을 그러니까 그 마련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을 하다 보면은 결국 비선 실세의 어떤 뭐냐면 자기 필요가 발생해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권력의 속성상.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차원인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최순실이 비선 실세인 거 모를 때 삼성은 그걸 알아가지고는 말을 사주고 돈을 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뒤늦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터지기 시작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내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만큼의 책임을 행사하고 책임지게 해서 비판받게 하게 한다면 그나마 그런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좀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한쪽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임동원 장관을 이제 발탁하는 과정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기 공개가 된 내용이잖아요. 원래 정치적 성향도 달랐고 여러 가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전문성 하나만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을 맞춰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햇볕 정책을 폈던 저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정반대 사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임동원 장관은 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만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가치관하고 뭔가 맞춰가는 어떤 전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힘을 몰아주고 근데 그 비선 실세가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권한을 주고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인사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권력을 제도적인 장에서 보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순진한 목동이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동굴에서 반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반지를 끼면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걸 발견한 거죠. 반지의 제왕이잖아. 예, 예. 그게 사실은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 모티브죠. 실제로 모티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지를 끼고 난 다음에 이 순진한 이게 그 목동으로 나오는 여우도 이 친구가 이게 순진하다라는 그런 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지를 끼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자기가 이게 왕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왕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권력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죠. 제한할 수 없게 되는가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권력들은 드러나야만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원래 사실 기계세 반지에서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이 권력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제한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한된다는 이야기. 당연히 제한. 감시하고 견제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권력자한테는 제일 어려운 체제예요. 예, 모든 걸 다 공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것도 공개하라고 있어서 근데 이 조건을
정치 지도자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반지의 제왕이나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 이 반지를 한번 얻은 사람들이 비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이걸 반지를 못 버려요. 한번 그 실세에 취해되면 골룸이 되거는 거죠. 예, 진짜 다 골룸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게 유혹을 못 떨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딱 한 사람 아라곤이라는 사람만 이제 결국은 그 끝까지 처음부터 반지의 거리를 두는데 결국 그 소설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비밀 권력과 가장 멀리 거리를 두는 투명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일종의 톨킨이 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오늘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이제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집무실 이전까지 이제 밀어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 간다고 국민하고 일상적으로 소통이 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투명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조그만 조직의 장이라 하더라도 믿고 쓸 사람이 있고 저 인간한테 맡기면 뭔가 좀 될 것도 안 될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용을 한다면 정말로 그러니까 믿고 쓰고 싶은 사람은 더 공개된 자리에서 앉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주고 아니면 책임을 묻는 오히려 더 공개된 투명한 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만곤 박사님 말씀이 이제 정리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제도화의 핵심이 투명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굉장히 윤석열 당선자가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쓰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공개된 자리에서 써라. 오히려. 감추지 말고. 예,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보이게 쓰고 보이게 움직이게 만들고 보이게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어디를 찾아와도 측근이라는 직함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명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는 어쨌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 임명도 이제 문제가 아니 저는 그 얘기 잘하는데 예. 시선 맞춰요 나한테 시선 맞춰 기자 언론이 너무 무감각하게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네, 대학 동기라고 하면 사실 친구도 아니고 네. 한 해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과연 아는 사이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거가 알박기와 바로 연결되는 논리적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는 참 민망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언론이 연고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근데 연고주의에 물든 보도를 내놓는 그 이율 배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대학교 동기 내지 초등학교 동창을 썼다 해서 끝나면 그거는 아무 문제의식을 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런 인연이 있다. 그럼 결국 미담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연고주의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언론이? 기준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40년 인연인데 이쪽에서는 대학 동기라서 문제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야, 그거 정말 저는 읽었을 때 이거는 40년 친구면 너무 관계가 달콤해서 이건 무슨 사탕받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뭐 이거는 괜찮고 저기는 대학 동기 동생이 대학 동기가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도의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누구를 쓰든 투명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 그건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오늘의 결론이 그거 같아요. 아니 가까운 사람 쓰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 투명하게 써라 쓸 거면. 그죠? 권한과 책임. 이 이야기로 오늘 정치는 팀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고요. 김만곤 박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